예,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의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 기자입니다. 예, 대체 투자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죠. P2P 금융이라는 거 네. 요새 또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워낙에 또 은행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좀 돈이 좀 약간 몰리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장점은 1금융권에서 대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업에 손을 벌리기 전에 그 뭐 아주 좋은 창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원래는 개인 신용 대출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좀 하락하면서 네. 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음. 뭐 근데 예전에도 저희가 P2P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임 기자님도 P2P 금융 뭐 투자를 하신 경험이 있지 않나요? 네, 저 한때 여러 곳에 투자를 했었죠. 그때 개인 신용 대출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개인 신용도 했었고 아, 부동산도 했었고 또 어, 중소 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P2P도 있었어요. 작년에 하셨던 거죠? 그쵸? 좀 됐죠. 그쵸? 작년보다도 그 전에 했습니다. 한창 이율이 괜찮을 때, 네, 한창 좋을 때, 예, 한창 좋을 때, 꽃폈을 예. 때 그때 했었죠. 요새는 이제 그 코로나19에 따른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네. 게다가 이제 부동산에 또 많이 몰려 있는 또 투자 자금들이 상환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네.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좀 뭐 혹자는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까지 좀 경고도 하고 있긴 하는데 네. 일단은 오늘은 P2P 금융 특히 그 부동산 뭐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가 있고 음. 부동산 PF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런 부동산 P2P 금융이 어렵게 된 배경과 맥락을 한번 짚어보면서 아니 이게 보면은 뭐 P2P 금융뿐만 아니라 1금융권이나 다른 뭐 금융사 그리고 과거에 90년대 종합금융사들이 했던 여러 가지 행태와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2P 금융의 시작은 그 개인 신용 대출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 이하의 신용 대출이 필요한데 1금융권에서는 뭐 그 사람 신용 등급을 봐요. 네. 만약에 뭐 4등급이다. 그러면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하는 게 담보가 있으면 말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담보까지 없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뭐 저축은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그 대부 업체를 가야 되는데 1금융권에서 신용 대출을 받으면은 5%대에서 받을 수 있는 이 대출을 대부 업체로 가게 되면은 20%까지 치솟아요, 금리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대출 금리가 5%, 20%로 치솟는 게 나는 단지 4등급일 뿐인데 3등급에서 한 등급 차이 나는 뿐인데 이 정도의 금리 차이를 겪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한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0% 대출이면은 뭐 꼬박꼬박 잘 갚으면서 잘 쓸 수 있는데 20% 이상 고금리면은 아무리 대출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한 시민의 뭐 사회생활과 뭐 앞으로의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여 만약에 대부금융 쓰게 되면은 신용 등급에까지 강등이 되는 악화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한 예로 예전에 지금은 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대부금융업체에서 아니 뭐 한 달 공짜로 쓰세요. 무이자 쓰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100만 원 뭐 그냥 쓰세요. 이게 왠지 아세요? 왜요?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부 업체들의 하나의 그 음.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죠. 자신들의 그런 자기들의 네. 그 대부업을 대부업에서 이제 대출을 받게 그렇죠.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나락에 빠져버리면은 좀처럼 나오기 힘든 게 또 대부업 손을 빌리는 거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카드론도 뭐 빌릴 수 있는데 카드론도 10몇 퍼센트의 금리긴 한데 그것도 좀 비싸긴 하죠. 음. 어쨌든 간에 이런 불합리한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중금리 대출 시장 키우려고 했어요.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키우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중금리 대출 시장을 키우려고 했던 거였는데 좀 신용이 낮더라도 10%대 중금리 대출을 해서 아까와 같은 피해자 나오지 않게 하자 이거였는데 뭐 사실 요새 인터넷 전문은행을 보면은 정책 조치지와는 좀 거리가 좀 있죠. 네. 가뱅도 직장인 대출 쉽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신용도가 좋은 직장인들이 대상이 되는 거지 실제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10%대 금리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음. 대출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P2P 금융을 장려하고 키우려고 했는데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 그러니까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 기대할 수 있고 대출자는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에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P2P 금융은 대출 채권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또 분산합니다. 정말 선수는 적이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계해 주다 보니까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라는 또 새로운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에 정식으로 이제 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법이
시행이 돼요. 이때부터는 이제 저희도 등록이 돼야 되는 거니까 P2P 업체들이 그래서 등록된 업체를 보고 믿을 수 있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약간 좀 맥락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2015년 이후에 P2P 금융의 투자 대상이 처음에는 다 신용 대출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부동산 PF 대출하는 그 업체들이 돈을 좀 잘 버는 것 같아. 음, 왜냐면 덩치가 크잖아요. 그쵸. 개인한테 빌려주면은 뭐 한 몇천만 원 이 정도인데 네. 부동산 PF로만 잡으면은 최소 단위가 몇십억이니까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부동산 붐이 좀 있을 때 그때 뭐 100억 원 아니면 그 미만의 이 부동산 PF에 P2P 자금이 많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자산 누적 대출 잔액 2천억 원 이상 그 한 14개 업체가 좀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개인 신용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하나밖에 없어요. 랜디신가요? 맞아요. 예. 네. 거기 외에는 전부 다 부동산 담보, 부동산 네. 담보라 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대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제 부동산 PF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부동산 담보도 아파트라는 게 있으면은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지 굳이 네. P2P 좀 비싸게 안 받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이 돈을 빌리기 좋은 창구가 여긴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P2P 업체들이 아예 그냥 부동산 개발에 쩐주로 나서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뭐 지금이야 좀 약간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이거 취지는 너무 좋아요. 빌라를 만들어 분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형 건설사가 아니에요. 자기 땅에 빌라를 만들고 파는 방식인데요. 빌라를요. 네. 근데 이분들이 대형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을 좀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채를 쓰려면 아까처럼 고금리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2P 금융이 이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해주면서 빌라를 짓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후에 수익을 나누는 건데 이렇게 되면 서민 주택을 늘리는데도 큰 도움을 주는 거죠. P2P 금융이요. 그래서 사실 P2P 금융이 해왔다는 그런 좋은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연체율 급등에 따라서 약간 좀 욕을 먹는 건 좀 안타까운 마음이긴 해요. 더군다나 또 문제는 전문성 없이 달려드신 분들인데 수익형 부동산에 돈을 넣었다가 못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커지면서 수익형 부동산 자체가 힘들어졌어요. 공사가 중단되는 것인데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업자들도 돈을 못 갚게 되거나 상환을 유예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용도가 좋고 돈을 따박따박 갚으신 분이었으면 애초에 P2P 금융에 돈을 빌리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경기에 취약한 민감하신 분들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연체율을 보고 평가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뭐 연체율 높다, 위험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네. 절대적인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 연체율은 얼마든지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낮다고 해서 그 업체가 반드시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른바 이게 부실채권을 파는 건데 이를 상각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는 원금을 못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한 1억 원의 대출이 있어요. 그 중에 1,000만 원이 뭔가 못 받게 된 돈이에요. 그럼 내가 연체율은 10%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1,000만 원 그 대출을 기다리면은 받을 수 있는 건데 음. 안 기다리고 500만 원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나는 연체율이 0이 되지만은 손실은 500만 원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연체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금을 얼마만큼 손실을 했느냐, 음. 투자자가 얼마만큼 피해를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 당국도 지금 그거에 선에서 지금 대책을 좀 만들고 있다고는 해요. 한때는 거의 연체율을 좀 주로 보기는 했었어요. 네, 지금도 연체율을 주로 많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원금 손실률, 그러니까 뭐 부실률에 대해서 공개하는 업체는 극히 적어요. 네. 그래서 뭐 테라펀딩이 사실 요새 화두에 올라서 많이 좀 되고 있긴 하는데 네. 사실 근데 이 업체도 보면 되게 성실하게 공시를 하거든요. 연체율도 공시를 하고 부실률도 네. 공시를 하고 물론 실시간은 아니긴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업체들과 비교하면 투명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얘네들도 마인드 자체가 지금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 채권을 상각씩 하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이거 어쨌든 부동산 담보대출 담보가 잡혀 있는 거니까 그거를 뭐 경매에 맡긴다던가 음.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원금 손실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좀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을 좀 드린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연체돼서 아니면 돈을 떼어서
속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시겠지만은 그분들이 손실을 보는 것 중에 하나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감수하고 원금에 대한 손실 감수하고 투자하신 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업체만 잘못했다. 너네들 왜 이렇게 연체율이 높냐? 뭘 할 수도 없긴 해요. 게다가 업체들도 좀 어떤 업체들은 부동산 PF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PF가 돈이 된다라는 음. 걸 알게 되고 무작정 뛰어드신 분들도 계세요. 뭐 비펀드, 비욘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일단 대표님이 3일에게 법인 출신이시고 음. 그리고 건설 이쪽으로 다양한 경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이쪽에서 애를 먹고 계세요. 연체율이 거의 70% 이상이에요. 와, 꽤 높네요. 예, 이분은 거의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왜냐하면은 이게 그 100억 원대 이런 중소규모의 PF랑 네. 1000억 원대 조 단위의 PF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시장 플레이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조 단위의 PF는 시장 플레이어 자체가 대기업도 대기업이에요. 네. 그들만의 룰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죠. 아, 그동안 이제 그분은 대기업 그렇죠. 쪽만 주로 하시다가 이제 예, P2P로 오시면서 이렇게 소규모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양쪽의 룰이 다르다는 거를 좀 그러니까 모르셨. 뭐 각가지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예. 여기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도 될 수 있고 저 쌈마이도 쓸 수 있고 네. 진짜 막말로 이제 단기 자금 털어먹으려고 이제 되지도 않을 개발 그거를 네. 홍보를 해가지고 투자금을 받고 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별별 플레이어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쪽 펀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음. 예, 아, 굉장히 많이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잃으신 투자자도 사실 저도 그렇죠. 이제 연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연체 네. 되고 있어요? 네, 저 P2P 물리셨구나. 했는데 예,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 예. 아닌가요? 전 엑시트 한 줄 알았는데. 아, 대부분은 엑시트를 했는데 예, 이제 몇 군데 부동산 P2P에 이제 투자를 했다가 이제 지금 연체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한 곳은 약간 원금의 80% 정도만 이렇게 상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네. 바로 저기 상각한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뭐 연체됐으니까 저는 이제 엄청 큰 돈을 넣은 건 아니고 좀 소규모 돈만 예, 넣었기 때문에 뭐 기다리고 있는 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맞아요. 보니까 예.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한 5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이 정도 가져서 뭐 주식 투자하고 네. 만약에 거기서 좀 손해가 나면 기분이 안 좋은데 사실 뭐 각 개인마다 그 저기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잃으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게다가 법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다는 훨씬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법인으로 투자해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억 단위가 물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부동산 PF와 관련된 P2P 금융이 확실히 좀 요새 좀 안 좋긴 하네요. 진짜 우리 네. 윤 기자님도 투자를 이제 같이 하자고 하는 윤 기자님도 물리고 그 계시니까 예전에 이제 P2P가 한창 나왔을 그쵸. 때 궁금해서 이제 몇 군데 투자를 아, 해봤었죠. 예. 그래서 모든 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실을 벌고 각오하고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손실을 보면 기분이 나쁜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부동산 담보대출은 괜찮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럼 확실한 담보가 되니까. 근데 PF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네. 장기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데 보통은 3년, 뭐 많게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임야에다 뭔가 세운다. 거기서 뭐 시작 초기 단계 투자금을 모아서 한다고 하면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 되는 건데 사실 일반적 수익형 부동산도 사기가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P2P 금융업체라고 뭐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땅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을 하고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해서 사람들이 입주하고 다 잔금이 완료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몇 년이 걸린 프로젝트를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연체가 되고 있다. 언제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거는 네. 어떻게 팔 수도 없는 거고 쉽지가 않긴 하죠. 이거 바꿔 말하면 이게 단기 자금을 빌려서 장기 투자 자산에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따박따박 돈이 이제 회전되면서 상환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돈을 그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주지 못할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게다가 채권자가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빌렸다. 음. 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 자산은 장기채처럼 단기 투자 자산보다 수익률은 높지만 유동화가 어려워요. 당장 돈을 갚아라 했는데 이거를 이마를 갖고 있으면 이거 당장 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들이 환매 등의 요구를 하게 된다 보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첫 번째가 경기 상황에 따른 부동산 시장 하강 요인가 가장 크고 두 번째가 단기 투자 자금을 모아서 장기 투자 상품에 투자했다는 게 음. 구조적인 함정인 거예요. 이거는 90년대 종합금융사들이 기업들과 아까 90년대 종합금융사들과 기업들이 싼 이자의 단기 외채로 자금을 끌어다가 고이자의 장기채에 투자를 했다가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이게 90년대 후반 가면서 이제 기업들이 조금 장악하는 어려워지니까 상환이 힘들어질 그러니까 상환이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본 외국 플레이어들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한 걸 단기채를요. 만기를 연장 안 해주거나. 그러니까 유동화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종금사들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였죠. 네. 그래서 장기 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을 유의를 해야 돼요. 이게 P2P 금융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이나 뭐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부동산 장기 투자에 돈을 투자했다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는데 안 알려주고 있어요. 알고 싶어요. 예. 네.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1금융권에서 호주나 이런 데 네. 제가 알고 있기는 부동산 투자했다가 좀 손실을 보고 있거나 연체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긴 하는데 아, 알고 계시면 이렇게 예, 김유선 알려주세요. 기자한테 제보를 예. 하시면 기사로 볼 수 예.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뭐 자본금의 이들은 축적돼 있어서 네. 손실 처리에도 경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게 한꺼번에 닥치면 좀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은행들이 두려워했던 것 중 하나가 이런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겹겹이 연쇄적으로 터질까 봐 많이 두려워했었던 거죠. 그리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이 부분은 이게 투자에 있어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한 자산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투자하는 구조다 보니까 리스크에 대한 해지가 안 돼요. 이건 다소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투자 자산이 손실이 난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투자자들이 다 돈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 이게 P2P 금융의 개인 신용은 다수의 대출자들이 낸 그 대출을 채권화해서 네. 다수의 그 투자자들한테 파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A라는 이 사람이 대출 부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B, C, D, F 요 다른 사람들이 성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을 메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죠. 네. 윤 기자님도 그래서 물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정리해 볼게요. 지금의 P2P 금융의 업체들 연체율 증가는 90년대 우리 금융사들이 겪었던 유동성 위기와도 구조적으로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그 단기채로 장기채에 투자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경기가 괜찮을 때는 상관없지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상환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유동성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라임 자산 운용 사태 있잖아요. 그것도 좀 비슷해요. 얘네들이 라임 자산 운용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키워서 크게 또 판을 벌렸거든요. 근데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분들 자체가 그런 그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경험이 일천했던 거야. 손실이 나니까 증권사들이 서둘러 이제 돈을 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환배가 안 되니까 더 난리가 커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겪는 과정들을 보면 일종 템플릿 같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을 때가 문제거든요. 이때는 분산 투자를 하면서 레버리지 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 상환 압력이 높은 단기채의 도입을 줄여야 돼요. 최대한 좋은 게 만기가 맞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게 네.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부동산 PF 투자한다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런 투자 기간을 놓고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투자를 받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간명하게 좀 봤을 때 요걸로 말할 수 있어요. 갚아야 할 남의 돈으로 장기 고수익 위험이 큰 자산에는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취지는 분명히 좋고 괜찮은 그건데 네, P2P의 취지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사실 초반에 기대했던 것만큼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개인 신용도 저도 이제 거의 뭐 엑싯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출발했을 때보다는 약간 수익률이 조금씩 더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무튼지 간에 좀 좋은 취지의 이 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당국에서도 부동산보다 개인 신용 위주로 해서 네. 그들 업체들 위주로 해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당국도
공무원 조직이란 것 자체가 민원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만약 민원이란 것 자체가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구조로 봤을 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동산을 좀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일단은 경과 추이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앞으로 혼란은 그래도 원투법 시행 이후에 1년에서 2년 정도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당국에서도 조금 더 이제 그 규제 제한을 좀 해서 좀 공시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부실 자산도 없고, 그리고 전문성 없이 투자 막 하는 그런 업체들만 걸러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많이 당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잘 신중한 투자 생활 하시길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예,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잘 들으셨나요?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